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아침 전옥현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요 미국 대선 관련 그리고 우리 국내 법무부 특활비, 검찰 특활비 어제 현장 감사를 했는데요. 결국은 싸움질만 더 커졌어요. 대검은 여당이 그리고 법무부는 야당이 중점을 두고 감사를 했는데 둘 다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철저한 검증이 안 됐다. 이것이 법무부 그 다음에 대검 현장 감사를 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특활비를 검찰에서 법무부에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법무부에서 직접 검찰에 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 특활비 말하자면 운영 지침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그런 입장을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추미애 말하자면 법무부가 이제 추미애의 뜻대로 모든 기존 제도를 다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역대 초유의 장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얘기를 들어보면요, 역시 트럼프답다 이런 조치가 나왔어요.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 조치하고 후임에는 대테러 국장을 임명했어요. 크리스토퍼 밀러. 참 이거 기가 막히죠. 지금 내가 트럼프 대통령 졌잖아요. 이긴 것도 아니고. 졌는데 얼마나 남았다고? 1월 20일이니까요. 지금 2달도 안 남았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장관을 그야말로 에스퍼 국방장관, 미 장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관 아니겠어요? 국방장관과 외교부 장관, 이 국무장관. 그런데 이런 국방장관을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딱 사표를 사퇴시키는 이러한 무모한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다 이번 선거에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후임에는 대테러 국장을 바로 임명하고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대테러 국장이 크리스토퍼 밀러 잘할 것이다. 그리고 다행히 인사말은 했어요. 에스퍼는 해임됐다. 나는 그의 공직에 감사하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을 사퇴시킬 때와는 달리 그래도 조금 평가는 해줬어요. 그리고 이 국방장관은 이미 대선 직전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완전히 찍히게 된 이유는 이번에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아주 미국 전역을 휩쓰는데요. 여기에 군대를 동원하라. 이것이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대통령의 눈밖에 났다가 이번에 잘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해스펠 미 중앙정보부 국장도 잘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워싱턴 내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해스펠 중앙정보국장 CIA 부장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절대 김정은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가정보국장도 이러한 입장 때문에 잘렸어요. 그런데 해스펠은 안 잘렸는데 이제는 잘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래서 결국은 마지막 무자미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요, 이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 조치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거의 1년여 만에 이제 완결이 돼서 이번 국감 기간 중에 지난 20일 날 전면적으로 감사 결과가 공개됐어요. 이 공개된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얼마나 대통령의 지시가 무서웠는지 살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전 언제 가동이 중단되냐, 딱 이 한마디가 그대로 산업장관부 백운규 장관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마치 전시의 전쟁 명령과 똑같이 이행이 됐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면 즉각 폐쇄 조치하라. 이런 그야말로 유례없는 폐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 과정이 감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이 고발도 되어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미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이 법원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거의 다 발부해줘서 전격적으로 산업부, 그 다음에 가스공사, 그 다음에는 이 경주에 있는 한손 본사, 특히 한손 본사에 관해서는요, 연속 이틀간 5일과 6일에 걸쳐서 수사인력 100여 명을 파견해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철두철미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결정적
이 이유는 바로 감사원의 수사 참고 자료,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줬거든요. 이 감사원에서 보내준 수사 참고 자료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잘 돼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감사원장이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판사 출신답게 법률 검토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다뤄왔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검찰에서 한 2주 정도 보안 발전시킨 영장을 청구했으니 법원에서 이러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완벽한 수사 참고 자료에 전문적인 법조인의 이 검찰의 의견까지 첨부됐으니까 그야말로 플러스 알파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신속한 압수수색 작전에 돌입을 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현재 난리가 났잖아요. 왜 난리가 났느냐?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 월성 원전이 즉각 폐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당연히 왜 대통령은 누구의 건의를 받아서 어떤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어떤 판단으로 이러한 이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강하게 내렸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소환 조사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난리가 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까지 채우라고 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윤석열 총장 이번에는 마지막 칼을 갈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 말든 간에 법이 허용하고 있는 모든 수사력을 다 동원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 여당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그래서 해임 카드까지 꺼내들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감사원 자료 무려요 7,000쪽에 달한다고 그래요. 페이지 판결문과 같은 7,000쪽 페이지에 감사원 원전 자료를 받았으니 검사도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개요에서부터 시작해서 증거관계, 적용 가능한 법조항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검찰 주변에서는요, 꼭 법원의 판결문 같은 자료다, 법률가의 솜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법원장 출신의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사건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언론 보도를 보면요, 2018년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5명 안팎의 산업부, 그 다음에 한수원 관계자 이름을 적어서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제가 또 일찍이 보고해드린 바 있습니다. 직계 라인들. 예. 그리고 이제 무리하게 이런 물어붙인 부당 업무 처리 정황이 또 이 자료에 고스란히 다 실려 있어요. 특히 구체적으로 한 명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시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한 명의 역할과 지시, 이 얘기가 과연 누구인지, 산업부 장관인지 아니면 대통령 밑에서 파견돼서 일하던 이 최이봉 이 산자부 파견 비서관인지, 지금 가스공사 사장으로 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실명이 나올 거예요. 누군지. 예. 그래서 이 감사원 내부에서는 이 자료에 대통령의 지시, 그러니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계획 물은 뒤에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 관계자들이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실행해 하려고 했다는 그런 문건과 관계자 진술들이 굉장히 소상하게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결 항목까지 따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범죄 개연성을 요약 정리하고 적용 가능 법 조항까지도 전부 다 이 감사 수사 참고 자료에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한 법 조항에는 형법상의 직권남용, 업무방해, 증거인멸 이런 내용들이 모조리 다 적혀 있다. 예. 그래서 이들 각각의 부당 업무 처리 내용과 핵심 범죄 혐의를 적은 소결 내용을 범죄 사실로 뽑아내고 감사원이 적시한 적용 가능 법 조항까지 참고해서 영장에 담으면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완전히 신속하고 정확한 영장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런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공수처장 후보들 몇몇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름을 제가 여러분들께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총 11명을 1차로 추천했어요. 법원 추천은 최훈식 전 김전지청장, 법무부 추천은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부장, 변협 추천은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그 다음에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전 대검 형사부장, 그 다음에 여당 추천은 권동주 전 충주지원장, 그 다음에 전종민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 그 다음에 야당 추천으로는요,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 손기호 전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동아일보 사설의 주장은 여러분들이나 제나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이 초대 공수처장은 권력의 독립, 정치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야만 한다. 이것이 동아일보 사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에 대해 지시는 물론이고 보고를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의견 제시나 협의 같은 어떤 형태의 관여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천위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지명하는 최종 인선 권한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법의 취지와 정신에 충실하게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공수법대로 이렇게 법률 규정대로 과연 지켜질까요? 그리고 흔적에 남게 개입을 하겠습니까? 개입한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하나마나한 주장이고 있으나마나한 법률 규정에 불과하다. 지금 돌아가는 것 보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 현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하게 잘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아무리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이 없어야 하고 특정 당적을 보유했거나 또 이 정치 활동을 한 이력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과연 그럴 만한 적임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진천에서 윤석열 총장 70분 강연했죠. 잊지 마라.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렇게 역설을 했고, 그래서 국민의 검찰은, 즉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까지 윤 총장 어제 강연의 골격이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윤 총장의 이 강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과연 이렇게 강연을 한 대로 이제는 실행에 옮길만을 남아 있고요. 실행에 옮길수록 즉 살아있는 권력 수사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있었던 특활비 점검, 직접 이제는 말씀을 드린 대로 법무부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추미애가 9일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장관 지시상. 왜냐하면 기존 특활비는 대검에 배정을 해주면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말하자면 이 특활비를 지급해줬어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지급하지 않고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급하는 걸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나간다. 이렇게 근본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이걸 보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걸 보면 장관 독재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특활비마저도. 자, 그리고요, 어제 특활비 점검이 됐는데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특활비가 점검이 됐다. 이것이 검찰 법무부의 얘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특활비 검증을 똑같은 서류를 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딱 달랑 2장짜리밖에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2장짜리 가지고 무슨 점검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 백혜련 간사가, 그리고 야당에서는 김도읍 간사가 이 언론에 어제 소회를 얘기했어요. 그 소회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법무부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왜냐? 검찰국은 수사 파트도 아니고 정보 파트도 아닌데 왜 검찰국에서 쓰느냐? 검찰국은 인사 파트잖아요. 네. 검사들 인사하는데.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요. 정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수사하고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교정본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교정본부와 검찰국에서 이 엄청난 특활비를 쓰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국이나 이 교정본부에서 썼다는 얘기는 참말로 거기서 썼는지 아니면 장관이 썼는지 어제 내준 자료만 갖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꼼수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에 내려가지 않았다. 한 푼도. 이게 추 장관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앙지검에 내려갔어요. 예. 특활비는 중앙지검에 내려갔는데 전체 약 16% 정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 중앙지검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얘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예. 이것이 그러니까 어제 특활비 점검을 한 결과 나온 소득은 추미애 장관이 이 특활비와 관련해서 감찰권 행사했는데 감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추 장관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권이 불법이나 마찬가지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불법일 소지까지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고기영 차관, 법무부 차관도 똑바로 이제 잘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활비로 취급하지 않고 교정본부나 이런데 검찰국 이제는 특정 업무 경비로 쓰도록 하겠다. 특활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정 업무 경비로 쓴다는 얘기는 영수증 청부 똑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까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활비는 영수증 첨부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감사원 감사 받아도 영수증이 없는데 대충 적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눈먼 돈을 집행하지 않겠다. 고기영 차관이 밝혔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추미애의 이 특활비 감찰 발동이 잘못됐다. 그리고 추미애의 이런 특활비에 그야말로 정치성 활동으로 썼을 가능성을 짚을 수 있는 자료로서는 부정확한 충족스럽지 못한 자료를 냈다. 이것이 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별도 이제 10일 내일이네 오늘입니다. 오늘 또 이 법사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추가로 또 질의 답변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별도로 또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즉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특활비 공방이 이렇게 법무부 거가 나오다 보니까요. 이제 전 부처의 특활비를 감사해야 한다. 예, 전 부처.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 나가고 있는 특활비, 이제는 특활비를 국정원이 2018년도부터 안보비로 이름을 바꿔서 쓰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전부 다 이제 철저하게 국회가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루프홀, 즉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지금 법조계의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 행정부처의 특활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특활비는 제가 국정원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특활비의 개념의 기본 출발은 정보수사와 관련된 은밀성, 보안성. 국정원 활동은 거의 대부분이 보안성이고 은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을 빼놓은 나머지 정부기관의 그러한 이 특활비는 대대적으로 감축되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보안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특활비와 관련된 그 다음에 원전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사설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 문재인과 그리고 바이든 통합이라는 개념 너무나 똑같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진다. 이것이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2017년도 5월에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서 이 통합을 강조했는데 놀랄도록 같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하는 걸 보면 지금 현재 바이든 당선자가 얘기하는 것 갖고는 너무 다른 개념으로 느껴진다. 이것이 이제 이 사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대로 왔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이 사설 두 패러그래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1분도 걸리지 않아요. 문 대통령은 이런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취임과 함께 시작된 적폐청산으로 10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들이 수사를 받았고 여러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징역 합계는 100년을 넘는다. 반대하는 국민에 대한 철저한 무시로 수십만 국민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런 시위 국민을 향해 정권은 살인자라고 비난한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이쪽 국민은 무조건 찬성하고 저쪽 국민은 무조건 반대한다. 문 대통령은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했지만 여당은 야당 동의 없이 선거법을 바꾸고 예산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켰다. 야당을 적으로 보는 수준에 이르렀다. 부자 대 서민, 임대인 대 임차인, 대기업 대 중소기업, 강남 대 비강남으로 갈라치는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과거에도 분열이 없지 않았지만 이처럼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적은 없었다.
나라는 분열됐지만 정권은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선거에서 이기는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분열을 겪은 미국이 치유와 통합의 첫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했던 그 많은 통합 약속을 다시 떠올린다. 똑같은 내용의 연설이 이토록 다른 느낌을 주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바이든 그야말로 국방장관도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시대에 어떤 대북 정책, 그야말로 트럼프와 반대의 대북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전략적 인내, 즉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겠다면서 대화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전략적 인내, 즉 오바마 때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와 관련해 가지고 말하자면 동아일보 사설 마지막 패러그래프 2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시대 대북 정책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핵무기 개발 완료를 선언한 북한은 이미 미국이 인내할 수준을 넘었고 그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든 대화와 협상이든 적극적 관여는 필수가 됐다. 다만 그 접근법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180도 다를 것이다. 톱다운식 정상회견은 기대하기 어렵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의 핵무기 감축 약속이 있어야만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새 행정부는 동맹과의 공동 대응, 중국을 통한 압박 강화 같은 다자적 접근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전통적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협상도 실무선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예측 가능한 대화가 될 것이다. 여기에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정책 재검토 기간에다가 산적한 국내외 현안에 북핵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러는 사이 북한 핵 미사일 도발로 모험주의 사이클을 다시 돌릴 수도 있다. 새 미국 행정부는 기존 트럼프 정책과의 과감한 단절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는 거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한미 민주당 정부 간 콤비 플레이에 대한 낙관보다 당장 대북 정책을 둘러싼 동맹 간 엇박자를 노출하지 않을지 우려가 앞서는 이유다. 정부는 새로운 접근법을 토대로 바이든 인스팅과의 정책 조율을 서둘러야 한다. 그 시작은 앞으로 1년 반 남은 임기 안에는 뭐든 이루겠다는 조급증부터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쭉 논평해온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사설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선된 사설과 칼럼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